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학에는 조금 쉬면서 지내려고 했는데요. 이번 이 주제를 가벼운 거라고 우리 최문희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맡았다가 무겁게 준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제가 발표를 하기 전에 저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고 발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학부에서는 물리학을 전공했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석박사를 했는데 과학기술사회학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이후에는 공과대학에서 이제 공학 교육과 공학 연구에 관한 이제 활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 여러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경험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연구자의 AI 트러블은 비단 뭐 사회과학 분야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제 이 발표의 끝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느끼시게 되겠지만은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결론에 이르러서 연구자의 AI 트러블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문제의식을 말씀드린다면은 인공지능의 이 급격한 발달이라고 하는 건 뭐 저희가 두말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기존 학문과 연구의 어떤 지적 영토에 근본적인 변화와 균열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저는 공과대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 이전에 학문 간 융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화두였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AI가 들어오면서 한편으로는 갈라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대학이 분리되어서 나가는 이런 변화들은 사실은 그전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전혀 실현되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펀딩도 몰리고 또 그만큼 그 학교에서 할 일도 많아지고 하면서 단과대학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가는 모습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각 전공 간 협력이 AI를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교류하는 그런 또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여다본 것은 아니지만 AI를 직접 연구하는 분들과, 그러니까 AI 내부에서 연구하는 분들과 AI 바깥에서 AI와 함께 연구하거나 혹은 AI를 도구로 연구하는 분들 사이에도 AI에 대한 인식이 또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러한 인식이 실제 연구를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번 그 발표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 그 수업을 하면서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변화들을 몇 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제가 했던 대형, 그러니까 여러 전공이 다 참여하는 대형 수업이 한 200명 수강생인 수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학생들이 AI를 처음에 챗GPT가 왜 그 처음에 그 3버전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은 그 이전부터 많이 활용하고 있었는데 활용하는 양상이 매 학기별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았고 또 최근에 뭐 서울대학교도 연세대학교도 이슈가 됐었지만은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일종의 이제 거기에 묻고 거기에 답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때 저희가 온라인 시험을 많이 봤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시험이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시험으로 이제 변환시키는 뭐 그런 류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래서 문제적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문제적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고 그 방법에 관해서도 한번 탐색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다룰 내용들은 순서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가 뭐냐면은 바깥에서 바라봤다가 안에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제가 이 전공 특성 때문에 좀 많이 좋아하고 잘하는 편인데 이 연구자의 연구하는 방법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었을까 그걸 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AI도 그렇게 볼 거고 이 문제를
현대적 이 학술적 실천에 적용하려고 했을 때 저는 그 트러블 개념이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I 트러블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제안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양상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사, 소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걸 혹시 아마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저는 이 연구 방법론을 좀 사회사의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제가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히스토리에 관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도대체 엔지니어라는 말이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난 거야? 당연히 이제 그런 질문이 들었겠죠. 추적을 하다 보니까 소위 이 구체제에서 새로운 어떤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꿈꿨던 그 한중간에 있었던 그 프랑스의 엘리트 집단 그 테크노크라트들에 의해서 실제로 효율성이라든지 질서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류의 내용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사회를 새롭게 재편하는 중요한 이념, 철학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좀 유사한 흐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절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맥락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할 때 이 통계학의 어원 자체도 상태 혹은 이제 국가에 대한 연구라는 이름, 일종의 그 당시에는 국가학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당시에 그 소위 근대화 과정에서 겪었던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하고 어떻게 솔루션을 찾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연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연구 방법론의 형성이란 이러한 사회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드러내고 또 갈등하거나 토론하면서 정착시킨 일종의 학술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한편으로는 또 익숙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지만 익숙한데 왜냐하면은 이 근대 패러다임 자체는 사회적 현상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모델링 하려고 하는 시도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혁명기 프랑스를 한번 본다면 혹시 물리나 이런 이공계를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는 연구자들인데 라플라스의 변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단지 그냥 물리 법칙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그 일종의 연구 관점, 연구 방법을 통해서 세계를 보려고 했었고 주변의 자기 사회를 바라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연산 시스템으로 보고 프랑스의 새로운 어떤 그 사회 건설을 추구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카르노 같은 경우에도 흥미로운 게 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계산 가능한 투입과 산출의 문제로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사회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피직스라고 하는 말이 소시올러지의 이제 기원으로 보통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저는 예전에 루이스 코저 글을 읽으면서 그 꽁트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보다 앞서 비슷한 시기에 키틀레라고 하는 분이 사실 이 사회 물리학이라는 개념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개념을 쓴 거를 꽁트가 나중에 알고 나서 자기는 그걸 안 쓰겠다고 하면서 새로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시알라지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케틀레가 했던 그 방식을 보니까 이것은 숫자를 가지고 소위 사회적 사실에 대한 수학적 접근, 과학적 해석인데 본인은 그걸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 질서와 진보에 관한 철학적 탐구라고 이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재미있죠. 왜냐하면 소셜 피직스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를 놓고 한쪽에서는 인문학적, 우리가 알고 있는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적 해석이 이미 이 당시부터 존재했었다라는 걸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 다음은
오늘 발표하실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이 계산적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걸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컴퓨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의 그 실제 기원이 그 컴퓨터가 사람인 거 혹시 아세요?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실제로 탄도미사일 처음에 나왔을 때 2차 세계대전 훨씬 그 전 얘기지만은 그 당시 많이 알려진 것이 그러한 그 계산을 해가는 방식을 또 연구한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람이 계산해서 복잡한 계산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것이 기계로 만들어지면서 역시 다시 컴퓨터라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는데,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계산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수학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학문 분야가 사실 대상을 계산 가능한 상태로 전제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효율성이라고 할 때 인풋 대 아웃풋이라고 하는데, 인풋이 무엇인지 아웃풋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AI는 무엇인가? AI는 계산 가능한 영역의 인간의 언어를 끌어들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인간의 언어는 통계적 패턴, 즉 확률에 의해서 이제 해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일종의 비판을 우리가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존 썰이나 뭐 레이코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언어는 AI와 달리 지향성이 있고 신체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언어는 대상을 보고 한다는 거죠. 대상을 보면서 1대1로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포착하지만 AI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 인간의 언어는 방향성을 갖는다. 이제 이러한 논의들로 이제 비판에서 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 수학적 언어와 AI 언어에 의한 인간 언어의 종속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이 소위 언어 데이터의 홍수, 언어 데이터가 지금 계속해서 연산이 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과연 인간의 언어가 그것과 독립된 독자적인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은 굉장히 챌린징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기술과 사회가 서로를 끊임없이 재구성하는 상호 구성적 관계에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어요.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은 뭐냐면, 왜 유럽 국가에서 이런 계산이라든지 과학적 용어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턴이라든지 그 이후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유럽에서 나왔는데 왜 그것을 사회에 구현한 것은 왜 미국이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면서 보게 된 게, 미국에서 AI가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물리적 토대를 만들었던 것은 바로 냉전 국가와 국방 국가의 강화, 이것과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주장을 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군사 무기의 설계뿐만이 아니라 조직화 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피드백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대량 생산 체제가 소위 포디즘이라고 하는 그 이 일관 라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피드백 시스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산업화라든지 이런 국가 간 경쟁, 또 국가의 방어, 이러한 것들을 주도했던 미국에서 AI가 발전된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였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 하나가 크라나키스의 미국과 프랑스의 교량 설계 방식 차이인데,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그 현수교라고 하는, 우리 그 영종도 갈 때도 현수교가 이렇게 줄로 다리를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이게 프랑스의 나비에, 혹시 나비의 테어렘 혹시 아세요? 나베라고 하는 수학자가 실제로 이제 그걸 설계를 하면서 완벽한 현수교의 도식을 설계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하고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왜 미국이었을까? 여기에 국가의 문화의 차이를 통해서 설명하는 아주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뭐 아버지라고 할 때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튜링이라고 보고 있는데 50년대와 60년대의 그 아이디어의 출발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지능을 논리적으로 모방할 수 있다고 본 건데 인간 자체가 인간의 지능이 사실은 기호의 조작과 논리적 추론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마치 한 1, 20년만 있으면 이것이 완전히 우리 사회에 가시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게 된 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계산의 복잡성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는 문제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반들이 형성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그 사회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건 뭐냐면 도메인 널리지를 가진 전문가의 그 지식을 따로 추려서 이제 똑같이 이 논리적 이 추론 과정에 적용했었고 한동안 꽤 사용이 됐었지만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하나요? 그렇지 않죠. 서로 모순되는 의견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상 이런 전문가 시스템의 그 효용성은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변화된 것은 2000년대 드디어 인간의 지능을 다른 방식으로 상상하게 되면서 가능하게 된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도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딥 러닝이라고 하는 것. 아이디어가 생기고 또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뭐 학문적 기반들 예컨대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생물학의 뭐 성과라든지 전기전자의 분야에서 에너지 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든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반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지능은 논리적 추론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있었던 것이고 그 딥 러닝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사실 딥 띵킹까지 가고 있죠. 그죠? 차이가 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논리적 추론까지 가게 되면 추적할 수 있거든요. 얘가 왜 여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알 수 있지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치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직관적으로 사고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걸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설명 불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더 이제 연구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문제는 AI가 지금까지 어떤 존재도 갖지 않았던 언어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수학에서 뭐 C 언어 이렇게 언어라는 말을 붙였지만 그것은 일종의 수학적 기호로서의 좀 특징들이 더 강했다면 지금 AI는 사실 인간의 모든 언어를 DB로 가지고 그것을 실제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의 형태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표에서 제가 결론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AI 발전을 이끈 것은 기술적 필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엇이 지능인가? 또 이 지능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것과 연관됐을 때 우리가 AI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는 이 트러블 개념이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해러웨이와 버틀러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을 해야 되니까 따로 나중에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해러웨이 트러블 개념에서 제가 굉장히 그 의미 있게 봤던 것은 더불어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를 구성하고 관계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해러웨이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잘 살아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느낄 때에는 그렇게 뭐 트러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오만한 종들이 서로 그 responsibility라고 하는데 응답할 수 있게 또 창의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가 가족을 벗어난 인간의 가족이 아닌 그런 친척들, 비인간 친척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이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새로운 고요한 장소를 구축할까? 되게 철학적인 논의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트러블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파괴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응답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로웨이 트러블 개념을 통해서 AI와 인간이 서로 변형시키는 응답 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점에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주디스 버틀러의 트러블 개념은 사실 좀 다릅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사실은 그 젠더에 초점을 젠더라는 것 자체가 수행성의 결과라고 보는 게 이제 이 버틀러의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주목하는 건 이분은 이 트러블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경계를 교란하는 차원에서의 의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AI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학문의 경계들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된다는 이러한 논의들을 봤을 때 우리가 역시 기술과 사회, 또 기술과 뭐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공동 구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AI 트러블이란 무엇인가? 사실 저도 이걸 뭐 제가 개념화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느꼈던 그 AI 트러블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경계가 흐릿해지는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성에서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다른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전문가의 지적 권위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할 때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놓고 다 검색하면서, 그죠? 우리는 그렇게 지금 수업을 하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생님 제가 배울 때는 선생님이 그 중요한 해외 서적 같은 거 하나 딱 가지고 계시면은 그것 자체가 권위가 됐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불가능해진 거죠. 또 질적 연구의 현장성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공대에서 설계 수업을 좀 하는데 그때 가상 페르소나라는 걸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학생들은 사실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사람들을 만나고 와라 하지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하고 이제 페르소나를 활용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경향성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트러블이 제시하는 몇 가지 가능성들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일으키는 사회적 윤리적 이 혼란, 이렇게 한번 왜 우리가 강에서 홍수가 왔을 때 한번 확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대체 우리 사회에 뭐가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고, 또 그 이분법적 사고, 우리가 사실은 사회과학 오늘 얘기하지만 공학, 뭐 사회과학 사이에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론의 차별성 같은 것들에 너무 우리가 집착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저는 닭달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닭달 우리 잘 아시고 있잖아요. 닭달 당하지 않으면서 이 불확실성에 머물고 회피하지 않고 협상하고 조율하고 하면서 함께 방법을 찾아봐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슬라이드 보시면 될 텐데요. 그 기존의 그 두 문화가 소위 과학기술계와 인문사회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봤습니다. 아마 다들 그 알고 계시겠지만 결론만 잠깐 보시면, 과학기술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할 때 틀린 답을 낼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강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 더 좋은 알고리즘, 파인 튜닝하는 것들에 굉장히 집중하려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고요. 인문사회계 같은 경우에는 나쁜 답, 그 계산이 맞는다는 거 인정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건가? 우리 사회에 올바른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이제 이문사회 쪽이죠. 그래서 차별과 권력의 비대칭 문제, 뭐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그 어떤 각 분야에서의 그 역할들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제프리 힌튼 같은, 여기 지금 사진에 있는 이분인데요. 이분이 소위 이제 딥러닝의 기본 시스템을 설계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구글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머신러닝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AI가 인류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저는 이게 데자뷰 같은 게, 역시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이제 핵폭탄 개발에 참여한 이후에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계의 파괴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을 기술적 발전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듯이 거기에 윤리를 집어넣고 사회를 집어넣고 문화를 집어넣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좀 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I 트러블의 양상들이 실제로 어떻게 등장하는지 제가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공계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답이 너무 너무 명확해요. 지금의 구도는 연구자 대 도구를 가진 연구자의 싸움이다. 누가 이기겠냐?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건 사실 얘기하지 말자, 더 이상. 그거는 인문사회 쪽에서 하세요. 뭐 윤리 이런 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AI의 활용이 브레인에서 지금 어디까지 몸까지 갔죠. 그죠? 그래서 브레인과 몸을 결합시키는 피지컬 AI, 이거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국가가 지금 정부에서도 AI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수버린 AI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과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소위 글로벌 시민, 또 우리 그 일종의 그 시민 뭐 전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지만, 역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어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 속에 AI가 들어와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의 한국의 AI는 AI for Korea처럼 느껴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사회라는 맥락으로부터 AI가 분리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학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공학 연구에서 그러면 오케이, 그럼 도구를 가진 연구자들은 그냥 도구를 가지고 연구하면 되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디자인이거든요. 우리가 설계라고 재미있게 똑같은 디자인을, 미대나 이런 이쪽에서는 디자인이라고 하고 공대에서는 설계라, 일본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디자인을 하는데 인과적 설계를 추구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학분 그렇겠죠. 이게 원인이 이 결과가 나왔는데 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생성적 설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가 들어오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계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계 분야가 아니라 어디서 연구하죠? 전기전자와 컴퓨터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 한동안 기계과 학생을 뽑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몇 년, 한 3년 정도. 1순위 컴퓨터, 2순위 전기전자, 그런 방식으로 그런 기계의 아이덴티티마저도 변화하게 된다. 엔지니어의 숙련과 직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주식은 오르지만 이제 또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의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도체를 만드는 전 공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마지막 그 미세한 정밀도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 최고 전문가들만이 거기서 평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나 이 최고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이분들은 숫자가 많지도 않고, 이분들의 그런 지식과 이거를 혹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좀 표준화시킬 필요도 있고, 이제 이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중간 단계의 직관은 지금 다 데이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마지막 단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엔지니어들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피직스 인폼드, 그러니까 물리 법칙에 기반해서 뉴럴 네트워크 만들어라. 이게 지금 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걸 보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에 대한 대응, AI 역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I 역설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AI를 쓰게 되면은 이건 참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한번 던져본 건데요. AI가 불확실성을 제거할 거야. 이게 기술적 낙관주의거든요. 사실은 기술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험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에 많이 집중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어떤 층위의 불확실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건데, 최근에 많이 느끼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구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계산의 불확실성을 낮추기는 하는데 이 나온 답이 진짜 맞는 건지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재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이쪽 분야에서는 재현 가능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죠? 이것 때문에 검증의 피로도가 상당히 오히려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말할 정도로 피로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대상을 통제하고 불확실성을 낮춘다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지만 그게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또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이런 실제로 AI의 활용이 사람들의 역량 어떤 그 지적 역량을 떨어뜨리는지 아니면은 뭐 별 문제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재미있게 봤던 연구 중에 하나는 이제 특히 전문가 집단에서는 AI로 인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결과가 있었고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한 660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 정보과학 하시는 분인데요. 근데 학생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실제로 지적 역량이 떨어지는 걸 관찰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즉 AI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분야에 관한 도메인 널리지를 가지고 있는지가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거기에 대한 크리티컬 띵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재미있는 연구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지는 AI 인간 공생체에 대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러블 개념을 통하든 그렇지 않든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슬라이드당 아주 짧게만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한 장표당 1분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MRI 다 아시잖아요. 제 남편이 토목 집안을 하는 사람이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개념을 알게 돼서 그 토목 분야에도 MRI 본인들은 MRI라고 부르는 게 있다는 게 딱 밑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추 같은 거 할 때 원유가 있나 없나 원유가 우리 그거 되게 문제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그걸 다 파볼 수는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미리 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분야가 주요 토모그래피라고 하는데 단층 촬영하고 뭐 사람의 인체를 이렇게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유사성과 차이가 뭔지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냐면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이미 표준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굉장히 오랫동안 축적해온 것들이 있으니까요. 괜찮은데 이 토목 분야의 땅의 문제는 굉장히 로컬리티가 심해서 사실은 인체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물리적 실체와 이미지, 물리적 실체가 있고 이미지가 있을 때 그 간극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의 문제는 남아있다. 만약에 의료 분야라면 사실은 인간에 대한 신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다고 하지만 생명에 관련된 문제일 때는 오차의 범위가 굉장히 적게끔 접근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전문성의 위기는 확실하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연구자들 심지어 그 오차 범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도구가 있는 게 AI를 활용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오히려 설명 가능성을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돌봄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들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기술이 들어가면 요양원의 노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로봇이 들어가게 되면 별로 의미 없을걸. 그분들은 그 차가운 인간이 아닌 따뜻한 말을 할 수 없는 로봇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했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간호사가 없을 때 기계가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안도감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와서 뭔가를 해줘야만 됐던 부분들에서 오히려 자기 상태에 대한 전달받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도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수 있고 또 의료진과의 대면 만남에서 야기되는 불편함도 다소 경감될 수 있는 뭐 이런 류의 연구들도 있고 또 장,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실제로 로봇을 설계할 때 엔지니어들이 노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존재로 정의하는가가 실제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실제 현장에 가면 별로 그렇게 잘 사용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닉 시보의 연구는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길지 않은 책인데 굉장히 재미있게 그 핵심부로 들어갔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음악 추천 그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참여 관찰하면서 결과를 냈는데 여기에서 한마디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알고리즘이 되게 기술적이고 인간의 시스템과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더라. 그 알고리즘도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결국은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하고 있고 취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역시 수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프랙티스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는가의 문제라는 것들 추천 알고리즘이 또 블랙박스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그런 우리가 상상하는 알 수 없는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블랙박스는 없더라.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그런 블랙박스를 사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분만 더 해도 되나요, 선생님?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 건설 현장의 이야기인데요. 처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현장이 이렇게 서울권에 있으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수신호하고 건너가세요, 뭐 하세요라고도 이제 하지만은 최근에는 저런 로봇 신호수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도 하고 또 주변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안전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발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게 현장에 있는 분들의 말씀이었어요. 드론을 이용해서 위험한 환경들을 조사하고 탐색하는 것도 역시 굉장히 의미가 있었지만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국가에서 소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요율을 책정하고 이것을 실제로 각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지를 보고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예컨대 뭐 벌금을 내게 하고 뭐 이런 류의 제도가 들어왔을 때 안전 문제가 훨씬 더 그 공사장의 안전 문제가 확보되었던 뭐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만들어갈 사회들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호 생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AI에 대해서도 너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